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한다. 어린 시절 들었던 괴담일 수도 있고 버려진 병동의 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가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공포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뜻밖의 공포가 어느 낡은 폐가에서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잠식하는지 보여준다. 민주는 대학 시절 유일하게 지냈던 친구 지수가 오랜만에 주말에 집으로 초대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민주야, 나 요즘 살던 집에서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어. 네가 한번 와서 봐줄래? 늘 씩씩하고 당당했던 지수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작고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지수의 초대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졸업 후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고 게다가 초대받은 곳은 도시 외곽에 오래된 한옥이 자리 잡은 폐가였다. 지수는 해당 폐가를 구입해 직접 개조하고 있었다고 했다. 최근 들어선 수상한 소리나 움직임이 느껴져 주변 사람들도 도저히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가 발길을 돌리지 못한 건 지수가 날이 가까워지면 반드시 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날은 바로 민주의 부모님 제삿날이기도 했다. 이상하게도 그 날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주말, 민주가 버스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생각 이상으로 음산했다. 잡초가 우거진 마당,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 장틀은 반쯤 썩어 들어가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고 지수는 마중 나와 있지만 어디서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듯한 어두운 눈빛이었다. 민주야, 와줘서 고마워. 지수는 힘겨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득 무거운 공기가 배를 압박해오는 듯했다. 창문을 열어도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가끔 어디선가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인지 사람 발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폐가 내부를 둘러보고 각자 묵을 방을 정했다. 그날 밤 민주가 깊은 잠에 들려 할 즈음 방문 너머에서 탁, 탁 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낡은 나무가 온도 변화로 내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곧 규칙적이던 소리가 어긋나기 시작하며 쿵 하는 둔중한 울림으로 변해갔다. 민주는 혹시 지수가 불면증에 시달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가 복도로 나섰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마치 집안이 조금씩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방문 하나가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지수의 방이 아니었다. 폐가가 워낙 넓다 보니 아직 수리 중인 빈 방 중 하나인 듯했다. 민주가 문을 밀쳐 열자 희미한 달빛이 들어온 방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낡은 곡가구 위에 놓인 사진 액자였다. 사진 속에는 과거 한 가족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부모와 두 딸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생일상처럼 보이는 상을 앞에 두고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얼굴들에선 기묘한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졌다. 특히 두 딸의 눈이 너무 크게 그려진 인형 같았다. 액자 뒤편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자 방 구석의 장롱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아무것도 없을 거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서늘한 기운은 말없이 등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민주와 지수는 잠시 밖으로 나와 폐가의 정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여기 사실은 원래 살던 가족이 모종의 사고로 다 떠나고 그 뒤로 이상한 소문이 많았대. 지수가 담담히 말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다. 동네 노인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 집에
울음소리가 밤낮 없이 이어졌다고 한다. 결국 어느 날 이 가족은 모두 실종됐고 집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했다. 너도 그 소리 들었지? 밤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소리. 지수는 아무리 문단속을 해도 무언가가 집안을 어슬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이 집을 사서 개조를 시작한 이래로 이상하게도 공사가 늘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일꾼들이 하나둘 일을 그만두었다. 그날 밤 민주와 지수는 함께 거실에서 자리를 펴고 자기로 했다. 서로에게서 떨어지기 싫을 만큼 공포가 극도로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집 안 전체에 울렸다. 오밤중 희미한 달빛의 거실 벽 한가운데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처음엔 창문 밖 나뭇가지의 흔들림인가 생각했지만 그림자는 갑자기 사람이 걸어가듯이 길게 움직여 방 한 구석으로 스며들었다. 이상한 기척에 잠을 깬 민주와 지수는 동시에 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액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쾅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액자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 위에는 흙투성이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누가 여기에 있는 거야? 민주의 목소리는 자기도 모르게 떨렸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울기 시작했다. 마치 어떤 존재가 그들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듯. 지수는 며칠 전 우연히 찾았다는 오래된 일기장을 가져왔다. 그 안에는 둘째 딸의 시점에서 적힌 글이 있었다. 첫째 언니는 늘 내가 싫다고 한다. 엄마 아빠도 내가 태어난 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언니가 미워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다. 일기장 마지막 쪽에는 잉크가 번진 문장과 함께 결국 우리 모두 함께 떠난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 사고냐 아니면 집단 자살이었는지 확실치 않았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 함께 떠난다 라는 말이 종종 덧칠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여러 번 강조하기라도 한 듯 그 문장만 유독 진하게 번져 있었다. 그날 저녁 거실 바닥을 치우던 민주가 벽장 틈새에서 작은 은빛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는 예스럽게 생긴 장롱이나 괴짝을 여는 데 쓰이는 것처럼 보였다. 민주와 지수는 단숨에 삼장에서 보았던 장롱이 떠올랐다. 그날 밤 둘은 용기를 내어 그 장롱을 다시 찾아갔다. 열쇠를 살짝 돌리자 어긋났던 문이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장롱 안은 어둡고 비어있는 듯 보였으나 안쪽 벽에 또 다른 작은 문이 있었다. 손바닥만 한 문을 열자 안에 꽉 끼워진 종이 뭉치가 발견되었다. 펴보니 한 장은 치료비 청구서였고 다른 한 장은 정신병원 진료 기록이었다. 둘째 딸이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부모는 재정난과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해 집안에 딸을 가둬놓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사이에 껴있던 가족 사진에는 둘째 딸만 새까맣게 지워져 있었다. 그 시각 배가의 바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당에 아무도 없는데도 스스로 흔들리는 나무 문이 보였다. 마치 무엇인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기침처럼 문이 흔들릴 때마다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집안에 다시 들어서자 민주와 지수는 문득 동시에 목이 메었다. 벽과 천장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어둠이 온 집을 뒤덮는 듯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여기에 있어. 나 이 집에서 떠날 수 없어. 정신없이 도망쳐 나오듯 집을 벗어난 민주와 지수는 새벽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렸다. 벤치에 앉아 힘겹게 숨을 고르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집에서 나온 지 한참 됐는데도 아직 귓게는 또렷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왜 나를 두고 가지 마. 뒤돌아본 길 끝에는 여전히 낡은 한옥의 윤곽이 어슴푸레 보였다.
어둠 속에 그 모습은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버스가 오기 전까지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새벽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배가의 지붕 위를 뒤덮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몸부림쳤던 영혼들의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민주와 지수는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다. 가끔 꿈속에서 그 집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장면이 떠오를 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족들의 이상하게 큰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끝없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다. 이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아직도 그 소녀의 울음소리와 가족의 문책이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시 이 낡은 배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문득 열릴지도 모르는 장롱 속에서 가족의 비극을 다시금 목도하게 될 테니까.